이제 양도세에서 뭐 거의 중요한 건 다 했어요.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빨리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이제 고가주택이 이제는 과세인데, 우리가 이제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그건 고가냐 아니냐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10억에 팔든 20억에 팔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다 과세예요. 그래서 10억에 팔아도 10억의 과세인 것이고 20억에 팔아도 20억의 과세이지만, 만약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10억에 판 건 한 푼도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20억에 판 건 비과세를 충족하지 못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은 과세를 하기는 과세하되 전체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지는 않을 것이고, 전체 양도차익에다가 우리는 전체 양도가액만 20억에 팔았다면 20억 분의 12억 넘는 금액, 20억 중에 12억 넘는 금액이 얼마예요? 8억이죠. 20억 분의 8억이니까 전체 양도차익 중에 40%만 과세하겠다. 이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 그때 이제 하나 주의할 거, 우리가 이제 어제 공부하기를 겸용주택이 있잖아요. 겸용주택이 있었을 때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다면 상가를 주택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의 판정에서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만큼은 주택이 더 크면 전부 다 뭐인 것으로 주택인 것으로 보아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고가주택이어서 과세가 되는 주택이라면 그때 과세를 할 때만큼은 주택의 실제 주택 부분은 이렇게 요 비율로 조금만 과세하지만 상가 부분만큼은 이거를 곱하는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전액 다 과세예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문장인데, 뭐 1차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말 문제로만 나올 거니까 주의할 거, 우리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에 주택 부분은 이렇게 과세하지만 주택 아닌 부분이 있죠.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부분은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주택 외의 부분이니까 상가고 상가는 주택이 아니니까 이대로 그대로 다 과세가 돼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개념 구분해야 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만큼은 주택이 더 크면 주택으로 보는 특례 규정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고가주택이어서 과세할 때는 그때는 상가는 그대로 상가인 것으로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말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린 것이고, 자, 금방 요놈 위에 게 중요한 거예요. 1차 시험에는 위에 계산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요 계산 문제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747페이지. 747페이지. 그 전에 743페이지 먼저 한번 가보시면, 743페이지에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2월 과세하고 우회양도 부당이 부인의 계산 문제 있어요. 2차 시험용이다. 2차 시험용. 1차 시험은 주로 말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안 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747페이지에 예제 10-7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홍길동 씨가 양도한 아파트에 관한 자료이고, 아파트의 양도 소득금을 구하시오. 자, 물음을 잘 보셔야 돼. 과표를 구하래, 소득금을 구하래. 소득금을 구하라 있으면 어디까지만 계산한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까지 빼야 소득금액이에요. 기본공제까지 빼면 과표니까 소득금액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단 양도소득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필요경비를 선택한다. 항상 필요경비의 선택은 아까 했듯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환산취득가액 할 때 추계비용으로 할 거냐 실제 비용으로 할 거냐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번 취득 및 양도에 관한 자료에서요, 먼저 취득일자는 18년 1월, 양도일자는 23년 2월이어서 미리 보유기한 계산하면 23년 18년 빼니까 5년, 2월 빼기 1월 하니까 1개월, 5년 1개월이면 우리는 몇 년 보유로? 5년 보유로 인정하죠. 미리 구해놓고. 그 다음에 기준시가 실거래가액, 우리는 이제 양도시에 실거래가액이 있으니까 20억을 양도가액으로 하겠죠. 그러면 양도가액을 실제로 했으니 취득가액도 뭘로 해야 돼?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실제 취득가 확인 안 되면 그 다음 뭘로 가야 돼요? 매매 사례가 가야 되는데, 이번에 봤듯이 취득 당시에 매매 사례가 감정가는 확인되지 않는데요. 그럼 뭘로 간다? 환산 취득가로 가라 라는 뜻이겠고, 세 번째 자본적과 양도비 기타 경비의 실질 금액은 3,200. 네 번째 위의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지만 하지만 양도가액이 얼마예요? 20억이죠. 12억을 넘어가네.
그러면 그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5번째. 홍길동 씨는 양돈 아파트에서 보유기간 동안 거주하였으며, 아까 보유기간 몇 년이었어요? 5년. 근데 그 보유기간 동안 거주했다 했으니까 거주기간도 몇 년? 5년. 보유기간 5년, 거주기간 5년 이란 뜻이고, 그랬을 때의 소득금액 한번 구해볼 건데요. 자, 시험에 이제 이러한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 나오면 제일 먼저는 일반 양도차익, 원칙적인 양도차익 먼저 구하세요. 자, 양도가 빼기 취득가 빼기 기타 경비죠. 먼저 양도가, 실제 양도가액 20억이 있으니까 그대로 가고,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가액, 매매사례가, 감정가 없으니까 환산 취득가액으로 가고, 환산 취득가액은 앞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죠. 기준시가가 1번 자리에 보시니까 양도시기준시가가 14억, 취득시기준시가가 8억 7,500 이어가지고 환산 취득가액 구하시면 12억 5천. 자, 그 다음에 이제 환산 취득가액이 있으니까 밑에 오는 기타 경비도 계산 공제를 봐줘야 되겠고, 계산 공제는 취득 시기준시가인 8억 7,500에 토지 건물, 주택은 토지 건물이니까 3%까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6.25가 계산 공제 금액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환산 취득가액으로 우리가 이제 비용을 구했으면 이놈하고 반드시 뭐를 비교해야 돼? 실제 비용을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때 실제 비용은 현재 실제 취득가액 확인 안 되니까 0이고, 그리고 실제 자본적 양도 비용 3,200 있는데 3,200하고 비교했더니 위에가 더 크죠. 그럼 당연히 위에 추계로 가게 되는 것이겠고, 하게 되면 여기 최종적으로 양도 차액은 723.75. 그래서 이제 전체 양도 차액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소득금액을 구할 건데, 자, 먼저 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고용제를 뺀 건데요. 그때 양도차익 723.75를 그대로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얘는 비과세 될 수 있었는데 고가란 이유로 비과세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양도차익을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12억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그래서 전체 양도가액이 20억이고 20억에다가 12억 빼게 되면 8억이 초과하는 금액이겠고, 몇 프로? 40%. 그래서 40%에 해당하는 금액 얼마냐면 289.5가 양도 차익. 이제는 양도 차익 다음에는 장기 보유 공제를 빼줘야 될 것이고, 그때 장기 보유 공제 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과세가 될 수 있는데 고가란 이유로 과세가 되면 억울한 점이 있으니까 장기 보유 공제율을 일반율을 써, 특례율을 써. 특례율을 쓰고, 특례율은 보유기간 1년 4%, 거주기간 1년 4% 하는 거 있었죠. 해보죠. 289.5에다가 우리는 이제 공제율을 곱할 건데, 먼저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5년이고 1년에 4%고, 그래서 20% 돼 있고, 다시 거주기간도 보유기간 내내 거주했다라고 했으니까 거주기간도 5년이고 1년에 4%씩이죠. 이렇게 하게 되면 총 20, 20 해서 40%의 장기 보유 공제율 하게 되면 115.8. 이 되면 최종적으로 양도소득 금액은 173.7 이렇게 나오겠네. 만약 시험에서 과표를 물었다면 다시 이 금액에다가 뭐까지 빼고 250에 기본공제까지 빼시면 되겠죠. 시험에 아주 잘 출제되는 내용이에요. 주의하시고.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서 부담부 증여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이제 뭔지부터 이제 이해를 볼 건데, 자, 이번에 이제 갑은 옛날에 토지를 하나 샀어요. 근데 토지 살 때 돈이 부족해가지고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금 400원을 빌렸다. 그런 상태에서 현재 토지의 시가가 1,000원인 거야. 근데 이러한 토지를 이번에 자신의 친구인 A에게 선물로 증여를 해요. 그때 이제 선물로 증여할 때 토지만 증여하는 것은 아니고, 갑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야 친구야, 내가 토지 줄 건데 내가 이 토지와 관련해서 차입금이 4,000원 있다. 내가 너한테 토지를 공짜로 주니까 차입금도 네가 따놔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담부 증여란 증여는 증여인데 차입금을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우리는 부담부 증여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번에 이 A 입장에서는 증여를 받기는 받았는데 1,000원 다 공짜로 받은 거야?
아니죠. 400원은 돈 준 거예요. 이 A 입장에서는 갑이 빌린 차액금을 A가 대신 갚기로 했으니까 400원만큼은 유상인 것이다. 유상. 실제로 공짜는 얼마? 600원인 것이겠죠. 그래서 전체 1000원의 자산가액 중에 600원은 공짜, 400원은 유상. 무상, 유상인 거 이해되시겠죠? 그때 무상에 해당하는 600원만큼은 증여세가 과세가 돼야 되니까 수증자인 A에게 증여세를 600원어치 과세할 것이고, 상대적으로 갑은 전체 1000원의 자산 중에 600원은 공짜로 준 거지만 400원은 유상으로 줬으면 400원만큼은 양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 400원어치만큼은 갑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그때 양도가액은 얼마? 400원이겠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양도 차익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한번 줘볼게요. 현재 이 토지를 옛날에 살 때 실제 취득가액은 500원이었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200원. 그리고 현재 지금 증여하는 당시의 기준시가는 800원이고 보유기간 중에 자본적은 50원이었고 양도 비용은 특별히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때 우리 갑의 양도세를 구해볼 건데 제일 먼저 양도가액은 얼마? 400원이죠. 그때 이 400원은 분명한데요. 법이 이 400원의 양도가액을 특이하게 구하래요. 이렇게 구하래요. 법의 이제 표현은 이 갑은 이번에 전체 1000원짜리 토지를 A에게 판 거다. 그래서 전체 1000원짜리를 판 거지만 다만 이 1000원을 100% 다 양도를 한 것은 아니고 전체 1000원 중에 몇 프로? 40%는 양도고 60%는 무상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전체 자산을 판 거 중에 전체 자산 중에 40% 전체 자산의 시가분의 차입금의 금액의 비율, 이게 양도 비율이에요. 하게 되면 400원이겠죠. 왜냐? 항상 앞에도 시가고 뒤에 분모도 시가니까 양도가액은 이 400원이 될 수밖에 없겠지. 아니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400원이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합니까?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은 양도가를 뭐를 썼느냐에 따라서 취득가가 달라지고 취득가를 뭘로 썼느냐에 따라서 기타 경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 것이다? 시가로 계산한 것이죠. 그럼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했으니까 취득가액도 뭘로 해야 돼요? 실제 취득가액. 우리가 아까 우리 양도가액을 시가에 가까운 숫자 3개 중에 하나로 했으면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4개 중에 하나로 했잖아요. 그럼 4개 중에 첫 번째는 실제 취득가액이 있네요. 그럼 취득가액을 뭘 쓴다? 실제 취득가액을 쓰는 거예요. 다만 이 500원이라는 취득가액은 요 부분의 취득가액이에요. 전체의 취득가액이에요. 전체의 취득가액이니까 우리는 양도된 비율을 다시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분의 400 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얼마? 200이 될 것이고. 그럼 다시 우리가 취득가액을 구할 때 그 취득가액은 실제로 썼어요? 추계로 썼어요? 실제로 썼으니까 밑에 오는 기타경비도 실제. 그래서 현재 실제 기타경비가 자본적 50이 있으니까 50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 50이라는 자본적 지출도 이 부분이에요? 전체예요? 전체잖아요. 전체이니까 다시 양도 비율을 이렇게 곱해서 기타경비는 20 하게 되면 양도차익은 180 이렇게 구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되시겠죠? 선생님 뭔가 이게 좀 찝찝합니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건데 이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다른 사례를 해볼게요. 현재 지금은 제가 토지의 시가가 1000원이다 라는 걸 분명히 줬는데요. 현실에서 토지와 같은 부동산은 시가가 명백해요? 명백하지 않아? 명백하지 않은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부동산의 시가는 통상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시가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거냐에 있어가지고 역시 우리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항상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서 과세하고 그 이전되는 재산이 시가가 있으면 그걸로 하지만 그 자산의 시가가 없다면 얼마로 과세할 건지 애매하기 때문에 항상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모든 자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시가가 얼마인지 모를 때 그 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인 거예요. 근데 현재 상속세, 증여세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자산별로 좀 다른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준시가를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해요.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방법은 뭐라고? 기준시가. 그럼 현재 증여하는 시점에 기준시가가 800원이니까 만약 이게 이 토지의 시가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명백히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증여세 물릴 때 이 토지의 가액을 얼마로 평가하는 것이다? 기준시가인 80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즉 과세관청은 이번에 A가 공짜로 받은 자산은 800원짜리다. 다만 800원짜리이지만 차입금 400원을 떠안았으니까 실제로 공짜로 받은 것은 얼마? 400원인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갑은 400원만큼 차입금 넘겼으니까 400원만큼 대가를 받은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시가가 1000원일 때는 600이 무상, 400이 유상이지만 이제는 800원으로 평가했으면 400이 무상, 400이 양도여서 양도 비율이 몇 프로? 50%가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양도 차익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해볼게요. 조금 전은 시가가 얼마인지 안 케이스였고 지금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케이스예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제일 먼저 양도가액 구해볼 건데, 항상 양도가액은 이 자산 시가에다가 양도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이 자산의 이제 가치는 얼마인 것이다? 이때는 시가로 했어요? 기준시가로 했어요? 기준시가. 그래서 기준시가가 얼마? 800원. 그럼 기준시가인 800원이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 800원에다가 이제 뭘 곱한다? 양도 비율을 곱해야 될 것이고, 그 양도 비율은 전체 자산가액이 800원인데 그 중에 차입금 400원의 대가를 받았으니까 양도 비율이 몇 프로? 50%에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양도가액은 똑같이 400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어렵지 않겠지? 자,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이제 취득가액부터 될 거예요. 양도가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항상 똑같은 결과예요. 자, 근데 이제 취득가액이 이제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질 거냐면, 우리는 현재 이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했어요? 기준시가로 했죠. 그럼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도 뭘로? 기준시가로 계산해야 돼 있고, 현재 취득 시 실제 거래가액 알더라도 무시하고 기준시가인 200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원을 출발하되, 이 200원의 기준시가는 전체의 기준시가잖아요. 다시 여기에다가 양도 비율을 곱하고 하게 되면 이제 취득가액은 100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취득가액 자체를 기준시가로 구했으니까 추계로 구한 것이고, 그럼 여기 오는 기타 경비는 계산공제, 추계로 가져야 되겠죠. 취득시 기준시가인 200원에 몇 프로? 3% 토지니까. 다만 이 취득시 기준시가는 전체이니까 다시 여기에다가도 양도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3% 하게 되면 기타 경비는 3원이 되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양도차 297은 나와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이 케이스에서 조금 전하고 이제 다르게 요건 하나 써주세요. 자, 이제는 시가가 1000원인 걸 알아. 시가가 1000원인 걸 알아. 대신에 실질 취득가액은 모른대요. 조금 전에 이제 실질 취득가액 알았지만 모른다. 이 케이스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해보죠. 제일 먼저 양도가액은 어떻게 구해요? 시가가 있으니까 이 토지 1000원짜리를 판 거야. 다만 부담부 증여하면 100% 양도예요? 일부 양도예요? 일부 양도. 일부는 양도, 일부는 증여인 거 아시죠? 그때 양도 비율은 항상 그 자산의 시가에다가 그 자산의 가치, 그 자산의 평가액에다가 위에 분자는 차입금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양도가액은 똑같이 400원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했으니까 밑에 오는 취득가액 뭘로? 시가에 가까운 4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겠고, 첫 번째가 뭐? 실제 취득가액. 근데 실제 취득가액으로 해야 될 건데 지금 실제 취득가액 안 돼 모른데? 모른다 했죠. 그럼 실제 취득가액 모르면 뭘로 가야 돼? 매매 사례가, 감정가, 환산 취득을 가야 되는데 자료에 매매 사례가도 없고 감정가도 없잖아요. 그럼 뭘로 가야 되겠다? 환산 취득가라고 해야 되겠죠. 환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비율로 환산하는 것이죠. 현재 양도하는 지금, 증여하는 지금의 양도시 기준시가, 지금의 기준시가는 800원이고 취득시 기준시가는 200원이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이제 바로 환산취득가액이요. 환산취득가액. 다만 이 환산취득가액은 양도된 부분이에요? 전체예요? 전체이니까 다시 여기에도 똑같이 양도 비율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냐면 100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취득가액을 뭘 썼다? 환산 취득가액 썼잖아요. 환산 취득가액. 그럼 밑에 오는 기타 경비도 뭘로 가야 되겠다? 추계. 계산공제로 가져야 되겠고, 계산공제는 취득시 기준시가인 200원에 3%인데 그 200원도 전체의 기준시가이니까
다시 얘를 양도 비율로 안분해야 되겠고 양도 비율이 1000분의 400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다시 3%를 하게 되면 40%니까 80원이고 80원에 3%니까 2.4원 나오겠네. 하게 되면 이제 이게 300원 2.4원 하니까 297.6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금방 했던 앞에 했던 두 개의 케이스에다가 지금 한 개의 케이스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양도 차익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양도가액 자체는 같겠지만 어떤 경우든 양도가액 자체는 같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취득가액과 기타 경비는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꼭 우리는 이 양도 비율을 구하는 것이다. 양도 비율. 그때 양도 비율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뭐 서브노트에 있는 개념 따로 설명 안 드릴게. 항상 양도 비율은 그 자산의 전체 평가액분의 차입금이에요. 그 자산의 전체 평가액분의 차입금. 양도 비율.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 계산 한번 연습해 보죠. 여러분들 교재 749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749페이지에 예제 10-8번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고자 갑의 양도소득 과표를 계산하시오. 먼저 1번 갑은 17년 1월 10일에 토지를 취득하고 동시에 등기를 했다. 취득일은 17년 1월. 그리고 이제 은행에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입을 했고 그 후 갑의 조카인 을은 23년 9월 10일에 은행 차입금 2억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당 토지를 증여받았다. 자, 조카는 토지만 받은 게 아니라 뭐도 받았대? 차입금도 넘겨받았죠. 자산과 부채를 동시에 떠났으면 증여와 양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때 얼마만큼이 증여일 것이냐? 근데 밑에 2번 토지 가액 보시면 증여 당시의 가액은 6억이고 오른쪽에 비고란이 봤더니 상증세법이 따른 시가래요. 그럼 이 문제는 시가가 있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밑에 실제 취득가액도 있죠. 그럼 우리가 금방 풀었던 세 가지 케이스 중에 몇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인 거예요. 시가도 있고 실제 취득가액도 있고 첫 번째 케이스. 그리고 기타 경비에 이제 실제 자본적이 900이 있고 세 번째, 을이 은행 차입금을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서 차입금 넘어간 게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문제 요구사항이 이제 과표까지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양도가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 그 다음에 기타 경비 빼서 양도차익. 양도차익 다음에는 다시 장기보유공제 빼면 소득금액. 소득금액에다가 다시 기본공제까지 빼면 과표. 요 계산구조 외우고 계셔야 되겠지. 자, 제일 먼저 양도가액부터 구해볼 건데 현재 이 문제는 시가가 있는 케이스니까 이번에 시가로 출발하는 거예요. 시가가 얼마냐? 이번에 박스에 봤더니 얼마? 6억. 그래서 6억짜리 토지 판 거예요. 다만 이 거래는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자산 중에 꼭 뭘 곱해야 돼? 유상의 비율, 양도 비율을 곱해야 될 것이고 그 유상의 비율은 이 자산 전체 평가액분의 위의 분자는 차입금 금액인 2억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그래서 어떤 경우로 계산해도 항상 양도가액은 2억이지만 이제 취득가액부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얘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했다? 시가. 그럼 취득가액도 시가에 가까운 실제 취득가액부터 해야 될 것이고 실제 취득가액이 아까 문제에서 4억 5천이다 라고 했죠. 다만 이 4억 5천은 전체이기 때문에 꼭 양도 비율 똑같은 이 600분의 200을 곱해 주셔야 되겠고 3분의 1 하니까 150. 그 다음에 이제 기타 경비인데 이 넣은 기타 경비도 취득가액을 실지로 했으니까 기타 경비도 실지. 그래서 실지 기타 경비가 거기 자본 지출 900이 있겠죠. 다만 이 900이라는 것도 전체에 대한 것이니까 꼭 양도 비율 600분의 200을 곱해 주셔야 되겠다. 하게 되면 300. 그러면 양도 차익은 4,700이 될 것이고 이제 양도 차익 다음에는 장기 보유 공제인데 장기 보유 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제일 첫 번째 토지니까 좋고요. 두 번째 보유기간. 보유기간 봤더니 17년 1월에 취득했고
23년 9월에 넘겼잖아요. 그럼 23년 17년이면 몇 년? 6년. 그리고 9월 1월이니까 8개월이겠죠. 그럼 6년 8개월이니까 몇 년? 6년. 그러면 토지이고 3년 이상 보유이고 동시에 아까 등기해서 미등기도 아닌 것이니까 장기 보유 공제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양도차익 4,700에다가 공제율은 6년 보유했고 1년에 2%씩이니까 12%겠죠. 12% 곱하면 요 금액이 5.64가 나오고 4,700에서 빼니까 4,136만 원이 될 것이고 다시 소득금액에다가 기본공제 250 빼게 되면 최종적인 과세 표준은 38.86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다. 되시겠어요? 할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다시 돌아가시고 자, 이제까지가 이제 1차 시험에 주로 나온 내용들이고요. 이제 지금부터의 내용들은 아주 뭐 단순 암기하며 되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조금 전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과표 구하는 내용은 다 있고 이제 과표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해야 될 것인데 그때 그 세율의 내용은 어제 우리 이제 이미 설명드렸었죠. 다 외우고 있고요. 다만 어제 했던 세율 파트에서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아직 설명 못 드린 내용은 이제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1그룹 같은 경우에 보시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때 이제 그 세율의 보유기간을 따질 때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10년간 보유하던 토지를 내가 요 시점에 상속을 받았고 그 다음에 나는 상속세를 내야 될 건데 아버지한테 현금 받은 건 없고 토지 실물자산밖에 없어가지고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서 토지를 8개월 정도 보유하고 처분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러면 이제 토지를 처분했으니까 양도세를 내야 될 것인데 그때 세율이 몇 프로가 돼야 될 거냐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실제 보유한 기간은 아들이 보유한 기간은 얼마예요? 8개월이겠죠. 근데 이렇게 아들이 8개월 만에 처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상속세 내기 위해서 그런 걸로 우리 세법은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야, 너가 상속세 내기 위해서 상속받자마자 팔았는데 그거 양도세를 1년 미만 보유란 이유로 50%로 중과하면 양도세 다 내버리면 상속세 낼 돈이 없겠지. 그래서 정부가 좀 혜택을 줄게. 세율 적용 시만큼은 상속받은 자산을 팔았을 때는 본인의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아버지의 보유기간까지도 합산해 줄게. 그렇게 되면 총 10년 8개월을 보유한 것이어서 중과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야? 누진세율이 되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될 건 이렇게 아버지 보유기간은 실제로 나의 보유기간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 보유기간은 나의 보유기간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나한테 합쳐졌던 이유는 양도세 조금만 내게 해줄게. 중과세율 안 할게 혜택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항상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 장기 보유 공제할 때 있죠. 장기 보유 공제할 때도 10년 8개월이니까 엄청나게 공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부가 공제를 해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재를 안 하려고 한 거잖아요. 따라서 최종 결론 장기 보유 공제할 때는 원칙적으로 실제 보유기간으로 가는 것이고 세율 적용할 때만 중과세율을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겠다의 컨셉인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취지. 그래서 이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편할까? 상속받은 자산을 팔았다. 상속자산을 팔았다. 그러면 양도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야 되니까 양도세에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주겠다. 그렇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원래 내야 될 것보다 줄이도록 하는 장기 보유 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암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 그에 반해서 이제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거 있죠. 아까 2월 과세가 적용되면 우리는 증여자의 보유기간까지도 수증자에게 합산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취득일을 수증자의 취득일로 하래 증여자의 취득일로 하래 증여자의 취득일로 하고 이러한 개념은 장기 보유 공제할 때도 그런 것이고 세율할 때도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면 항상 수증자는 증여자의 취득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기간도 그렇게 장기 보유 공제의 보유기간도 그렇게 그리고 세율의 보유기간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구분해서 좀 기억을 할게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투기 지정 지역이라는 개념 설명할게요.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부터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 지정 지역이란 건 뭐냐면 토지 있잖아요. 토지의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을 투기 지정 지역이라고 이제 법에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재를 가할 거냐면 우리 아까 어제 배우기를 비사업용 토지 있었죠. 원래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누진 세율에 몇 프로를 더해요? 10%를 더하죠. 하지만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라면 그 10%에다가 다시 10%를 더하라는 거예요. 그럼 총 몇 프로를 더하게 돼? 20%. 뭐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밑에 흰색은 됐어요. 비사업용 토지는 원래 10%를 더하는데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는 다시 거기에 10%를 더 더한다. 라는 요거 한 줄만 기억할게요. 밑에 것까지는 지엽적이다. 그 다음 다시 조정 대상 지역인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투기 지정 지역은 비사업용 토지를 제재하기 위한 개념을 만든 거고요. 지금 하는 이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을 제재하기 위해서 만든 거야. 근데 우리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택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었지만 요즘은 반대죠.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좀 안 하겠다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취지만 살짝 소개를 하면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입장은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는 놈은 제재하지 않지만 두 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자는 다주택자는 제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 조정지역 안에 있는 주택을 팔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다주택자란 뭐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이겠죠. 그러한 자라면 원래 물려야 될 세율의 20%나 30%를 더 할증하는데 당분간 24년도 5월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내년에 1차 시험은 회계사 1차 시험은 뭐 2월 달이고 세무사 1차 시험은 5월 달인데 뭐 거의 그때까지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중과세율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니까 지금 공부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겠죠. 뭐 별로 안 중요한 내용이다. 아시겠죠? 왜 안 중요한지 설명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 앞에 투기 지정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만 기억하시고 조정 대상 지역은 요거 무시하세요. 그다음 자, 요거 이제 뭔지 설명드리면 볼게요. 현재 우리 양도소득세에 보시면 뭔가 정부가 제재하는 자산이 있죠. 첫 번째 이제 비사업용 토지 원래 물려야 될 거에 10%, 투기 지정 지역에 있으면 10%더 물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 어제 보시다시피 1년 미만 보유하면 70%고, 2년 미만 보유하면 60%고,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면 또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이면 20, 30 더 물릴 수 있는데 지금 한시적으로 이제 중과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60% 물리고 1년 미만이면 70% 물리고 이런 식으로 개인이 주택이나 분양권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팔면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이해되겠죠? 그런데 이제 개인에게는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데 법인에게는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전부 다 법인 명의로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인이 이렇게 분양권을 사고 팔고 주택을 사고 팔고 비사업용 토지를 사고 팔아도 또한 제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법인에게 이제 제재하는 방식이 뭐냐? 우리 옛날에 법인세 공부할 때요. 법인의 소득은 총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했죠. 각사, 청산, 미활류, 그리고 하나 더 뭐? 토지 등 양도소득. 그 토지 등 양도소득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은 뭐냐? 개인과의 과세 형평을 위해서 개인에게서 제재하는 주택, 개인에게서 제재하는 비사업용 토지, 개인에게 제재하는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팔았을 때 개인이 팔았을 때 위에처럼 제재를 가하니까 법인이 팔더라도 그러한 부동산의 처분이익은 기본적으로 법인의 각사소득에 한번 들어가서 각사소득으로 한번 법인세를 물리고 다시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들어가서 또 한 번 세금을 더 물리라는 거예요. 그때 토지 등 양도소득이라는 법인세는 이렇게 물리는데 요거를 이제 좀 더 일단 요 율부터 알고 계셔야 돼. 외우고 계셔야 돼. 법인이 주택을 팔면 주택 처분이익에 몇 프로를 더 물린다? 20%. 각사소득으로 한번 세금 내고 토지 등 양도소득으로 또 별도로 20%를 더 내라는 거예요. 다만 미등기일 때는 40%.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개인도 원래 10%를 더 얹으니까 법인도 10%를 더 얹되 미등기면 똑같이 40%. 그 다음에 이제 조합원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주택과 마찬가지 관점이니까 20%. 다만 얘들은 등기 제도가 없으니까 미등기 40%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20, 10, 20, 20, 10, 20 미등기일 때는 40 이러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법인세 할 때 설명 안 드렸던 거 이제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법인세 서브노트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 법인세 서브노트 없으신 분들은 그냥 참고하시고 표시만 좀 해두세요. 우리 법인세 서브노트 이제 보시면 요거 금방 설명드렸던 내용 있죠. 그거 말고 요거까지 조금 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나 조합원 입주권 등을 법인이 팔면 무조건 제재를 하지만 주택을 팔았을 때만큼은 제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몇 가지 있는데 2번, 3번 좀 기억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하지만 법인임에도 2, 3번은 주택을 보유해도 되는 케이스인 거예요. 먼저 2번은 사택의 제공이에요. 이미 법인세 할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항상 법인이 사택을 제공할 때는 누구한테 제공하는 건 괜찮아? 비출자임원하고 직원. 누구는 문제 삼아? 출자임원. 그래서 세법이 비출자임원이나 직원에게 10년 이상 제공한 사택이라면 이거 나중에 처분해도 투기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등 양도소 법인세를 안 물린다.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10년 안 됐다든지 출자임원에 제공한 사택을 처분했다면 이런 식으로 20% 중과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좀 기억하셔야 될 건데,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어. 10억. 근데 상대방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나중에 얘기하기를, 야 미안한데 내가 갚을 돈이 없고 대신 내가 10억짜리 주택이 있으니까 이걸로 퉁치자. 그래서 상대방이 주택으로 대물 변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주택을 산 것이겠죠. 투기하려고 주택을 산 게 아니라 대물 변제로 빌려준 돈 10억 대신에 주택이라도 받아온 거예요. 이러한 주택을 처분했을 때 투기꾼으로 세금 더 내는 것은 억울하다는 것이겠죠. 다만 법은 요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대? 대물 변제로 취득한 다음에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팔면 아무런 문제 없는 것으로 해줄게. 하지만 3년이 지나서 판다면 너가 그렇게 주택 취득한 다음에 집값 오르기를 기다렸다 판 거 아니니? 이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경우만큼은 주택임에도 토지 등 양도세 법인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사실 이제 토지 등 양도세 법인세는 이 내용 말고도 뒤에 뒷페이지에 보시면 좀 더 있는데 1차 시험은 요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시험 가시면 제가 좀 더 뒤에 있는 내용을 더 설명드릴 것이다. 지금 당장 여기까지. 다시 우리 이제 서브노트로 돌아와서요.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오셔서, 자, 조금 전까지는 이제 개인의 양도소득,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을 봤잖아요. 자, 여전히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있다. 뭐냐면 어제 우리 문제에서도 봤었는데 주택을 팔면, 개인이 주택을 팔면 원칙은 양도소득이지만 부동산 매매업자가 팔면 무슨 소득이야? 사업소득이죠. 그때 우리가 양도소득이면 이런 제재를 하고 법인이라면 이런 제재를 하는데, 부동산 매매업자인 개인은 사업소득이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이고 종합소득은 항상 누진세율로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중과세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분양권을 팔고 비사업용 토지를 팔고 미등기 자산을 팔고 그런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을 팔고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로만 세금을 내면 너무 적게 낼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 처분이익에 대해서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주택 등의 부동산 처분이익에 대해서 종합소득인 것으로 보아 누진세율로도 한번 물리고, 그게 A. 그리고 양도소득인 것으로 보아 B의 세금도 한번 물린 다음에 두 개 중에 큰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뭐 그러한 개념만 알고 계세요. 그 계산까지는 2차 시험에 나올 거니까 계산은 2차에 가서 하도록 하고 당장에는 개념만. 자, 그러면 정리하면 현재 정부에서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처분하는 자라면 항상 원래 물려야 될 세율보다 더 물리는 중과를 하는데, 중과하는 방식이 양도소득세에서는 처음부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세에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라는 별도의 법인세를 물리고,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지만 누진세율이 아닌 양도소득세율로 과세해서 산출세를 구하는 별도의 산식이 있다. 뭐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요거 이제 우리 종합소득세 할 때 7장 산출세 갈 때 요거는 이제 뒤에 설명할 거예요. 넘어온 내용인 것이다.
뭐 당장 1차에 계산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2차에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다음 다시 이제는 이제 양도소득세 얘기로 좀 돌아왔어요. 우리 이제 1그룹 자산의 산출세 계산의 특례 규정이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이제 설명드리면 우리 이제 그 2그룹 자산하고 3그룹 자산하고 4그룹 자산 세율이 복잡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없는데 1그룹 자산은 세율이 좀 복잡하죠. 원칙은 누진 세율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중과 세율도 있고 그때 이제 다양한 세율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세율을 적용할 거냐의 이제 컨셉이에요. 그때 이제 간단한 사례를 해보면 내가 이제 1그룹 자산에 올해 3건을 양도했고 A하고 B는 둘 다 누진 세율로 과세한 자산이고 C는 우리 이제 비사함용 토지여서 누진에다 10% 얻는 자산인 거예요. 그랬을 때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원칙은 이거예요. 항상 양도소득세는 과표를 구한 다음에 세율이 같은 애들은 항상 합쳐서 과세해요. 세율이 다른 애들은 각각 과세하지만 세율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합쳐서. 그게 이제 여기 동그라미 2번의 표현인 것이다. 이게 원칙이에요. 동일 세율별로 합쳐가지고 계산한다. 그럼 현재 A, B는 둘 다 누진 세율이니까 동일 세율이고 C는 누진 플러스 10%니까 다른 세율인 거예요. 그러면 A, B 합쳐서 과세하고 C는 따로 과세하고 그러면 이제 A, B 과표 1억 4천 합치니까 1억 4천이 누지고 저기 C는 1000에다가 이제 누진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얘를 구체적으로 구해보면 먼저 1억 4천이면 얼마만큼 세금 물릴 거냐면 1억 4천 중에 우리 8,800까지는 1,536만 원이고 8,800을 넘어가는 금액은 35%의 세율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000만 원인데 우리 항상 이때 누진 플러스 10% 할 때 이 누진은 몇 프로냐면 우리 나의 과표가 1,400까지는 몇 프로? 6%인 거 아시겠죠? 그럼 현재 1,400 넘어가면 15%인데 1,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누진은 몇 프로? 6%가 적용될 것이고 다만 10% 언제니까 총 몇 프로? 16%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1,000만 원은 최종적으로 16%로 세금 계산해서 이렇게 세금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금방과 같이 이렇게 누진 더하기 10%를 한 건 혜택을 주기 위한 거예요? 제재를 하기 위한 거예요? 제재를 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런 식으로 세율이 다르다는 이유로 합치지 않고 각각 과세하면 오히려 혜택이 돼버려요. 만약 이렇게 중과세율을 하지 않았다면 중과세율을 하지 않았다면 얘는 그냥 일반인 누진세율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1그룹 자산들에 대해서 만약 중과를 하지 않았다면 전부 다 누진이라고 가정할 때의 세금을 한번 구해요. 이 세금보다 이게 반드시 커야 되겠지. 만약 중과한 세금이 이 세금보다 더 작자면 우리는 이걸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C도 누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세 개 다 누진이니까 1억 5천이 누진이 될 것이고 1억 5천이 누진이면 8,800까지는 1,536만 원이고 8,800을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35%예요. 그럼 현재 위에 거하고 밑에 거를 보시면 밑에는 35% 적용하는 게 1억 4천 빼기 8,800이어가지고 한 5,200이 되겠지만 여기는 한 6,200이에요. 즉, 이 2천만 원이 위의 방식에서는 몇 프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35%인 거예요. 밑에는 1,000만 원이 16% 과세가 되지만 위에는 누진세율,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해가지고 35% 적용되어서 위의 세금이 더 커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그룹만큼은 원칙은 동그라미 2번이지만 동그라미 2의 제재가 오히려 유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모든 걸 뭘로만 계산하는 거? 누진세율로만 계산하는 걸 별도로 한번 구해서 최종적으로 두 개 중에 큰 금액을 한다. 아시겠죠? 뭐 요것만 알고 계시고 아마 서브노트에 뭐 다른 내용도 적혀 있을 건데 거기까지는 됐어요. 그냥 요 산식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이 산식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1차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요 개념 자체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시험엔 좀 잘 안 나왔네요. 자, 이제 납세 절차라는 거 할 건데 납세 절차에 관련된 개념 잠깐 얘기하면 알아볼게요. 우리 옛날에 이제 소득세 공부할 때요. 개인의 소득은 총 8가지죠. 기억해보면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6개 종합소득, 그 다음에 퇴직, 양도
총 8개가 있겠고 이 8개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다음 연도 5월 말에 확정 신고를 해야 되지만 과세관청은 항상 5월 말에 확정 신고하기 전에 좀 세금을 미리 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 했죠. 그때 8가지 중에 사업하고 양도 두 개를 뺀 나머지 6가지 소득은 뭘로 미리 내? 원천징수로 미리 내고 사업소득은 뭘로 미리 내? 중간연합으로 미리 내요. 지금 하는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도 아니고 중간연합도 없어요. 대신에 예정신고라는 것으로 낸다. 예정신고. 마치 우리 이제 부가세에서 보시면 부가세는 6개월 단위로 신고해야 되지만 6개월 전에 앞쪽 3개월 미리 신고하는 게 예정신고였었잖아요. 뭐 그러한 예정신고와 유사한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예정신고라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될 거냐를 간단한 사례로 보면 먼저 1그룹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자, 요거 이제 어떤 개념인지 간단한 사례로 보면 1월 1일, 12월 30일 있는데 내가 이제 2월 5일 날 1그룹 팔았대요. 1그룹. 그러면 언제까지 세금 내라는 거예요? 양도 1이 속한 달의 말일이니까 2월 말이고 2월 말로부터 2개월이면 4월 말이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4월 말까지가 예정신고 기한인 거예요. 자, 왜 이런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될 거냐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2월 달에 땅 팔아서 돈을 벌었어. 한 10억 벌었대. 그래서 세금 한 4억 내야 된대. 그런데 원래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23년도 2월 달에 내가 10억을 벌었는데 세금은 24년 5월에 세금을 낸다면 1년 몇 개월 뒤에 내는 거죠. 그때까지 그 돈이 남아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이상한 데 뭐 투자하거나 보이스피싱이 당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세금 못 내겠지. 그래서 정부는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년 뒤에나 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조기에 돈 생겼을 때 바로 내도록 하는 게 서로 피차 좋겠다. 이 컨셉이어서 이러한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이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 부가세 같은 경우 예정신고는 법인은 예정신고하고 개인은 뭐 예정 고지 납부하고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그런 개념 없다. 모든 개인은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때 그 예정신고 기한 중요해요. 암기를 좀 하고 계셔야 돼. 1그룹하고 3그룹은 아까 얘기했듯이 달의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 것이겠고 2그룹 자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만약 이번에 내가 양도한 게 2월 5일에 비상장 주식을 팔았대요. 비상장 주식은 2그룹인 거 아시겠죠? 만약 얘가 2그룹이었다면 언제까지? 자, 2월 달에 팔았으면 상반기에 판 거고 상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면 상반기의 말일은 6월 말이고 6월 말로부터 2개월이면 8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그룹이었다면 죄송해요. 여기가 8월 말이 예정신고 기간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좀 외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담부 증여의 채무. 우리가 좀 전에 배웠듯이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있는 거니까 수증자는 증여세를 내고 증여자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과세관청은 증여세 낼 때 양도세도 함께 바로 내라는 컨셉이다. 부담부 증여가 되면 한 놈은 양도세 내고 한 놈은 증여세 내야 될 건데 똑같은 시점에 똑같이 신고 납부해야 이게 과연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러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담부 증여인 경우만큼은 그것이 1그룹이든 2그룹이든 4그룹이든 상관없이 어떤 그룹이든 상관없이 언제까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요게 증여세 신고 기한이야. 다음 주 우리 증여세 공부하면 배울 건데 요게 증여세 신고 기한이고 이 증여세 신고 기한을 양도세 예정 신고 기한으로 하겠다의 컨셉인 것이다.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1그룹, 4그룹, 그리고 2그룹, 그리고 부담부 증여까지 일단 외워야 될 기한 설명했고 그런데 다시 여기 예외적으로 예정 신고 안 해도 되는 놈이 있어요. 예정 신고 안 해도 놈. 2그룹 중에 외국 주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그룹 자산인데 하나 써세요. 얘들은 반복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이다. 외국 주식하고 3그룹이 파생상품이에요.
주식 중에 외국 주식과 3그룹의 파생상품은 반복적인 거래를 하기 때문에 예정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설명드려 보면, 자, 여러분들 파생상품이 있죠. 우리 파생상품은 하는 사람들만 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파생상품 너무나 리스키한 상품이어서 잘 안 하는 것이고, 하는 사람들만 하고, 이렇게 파생상품이 한번 맞들이면요 매일같이 그 짓을 해요. 그때 이제 만약 파생상품에서 내가 1월 달에 대박을 터뜨렸어. 100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예정신고하래. 그럼 예정신고에 세금을 냈겠지.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나서 대규모 또 손실이 발생한 거야. 그럼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앞에 내가 10억 벌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뒤에 또 10억의 손실이 발생하면 이미 냈던 10억 돌려받아야 될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나 입장에 억울하겠지. 10억에 대한 세금 냈다가 돌려받고 좀 번거롭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생 상품과 같은 반복적인 거래를 하면 이익이 발생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가 이익이 발생했다가 손실이 발생했다가 수시로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상반기에는 이익이 발생하고 하반기에는 손실이 발생했는데 상반기에 이익이 발생했다고 신고로 세금을 내버리면 나중에 환급받기가 굉장히 번거로운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거래를 한 놈은 언제든지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냥 1년 최종 손익이 확정되면 1년 최종 손익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5월 말에 뭐만 해라? 확정 신고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 다음 그러한 반복적인 거래를 하는 놈에는 다시 2그룹 주식 중에 외국 주식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있는 쿠팡, 애플, 구글의 주식을 사면 장기 투자예요, 단기 투자예요? 단기,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통상의 소액 개인주들, 통상의 개미, 소액주주 개인들은요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해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외국 주식도 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익과 손실이 동시에 이제 발생하니까 그냥 환급하기 그러니까 그냥 신고하지 마. 이 컨셉이죠. 그럼 선생님 외국의 애플과 같은 상장 주식도 그렇게 하겠지만 국내 상장 주식도 반복적으로 거래하지 않습니까? 국내 상장 주식 반복적으로 거래하면 예정신고 합니까? 예정신고해요. 근데 국내 상장 주식은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놈들은 주로 과세장이 아닐 거예요. 주로 반복적으로 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은 대주주예요, 소액주주예요? 소액주주들이죠.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근데 국내 주식은 소액주주가 상장 주식 팔면 과세 안 해? 안 하잖아요. 대주주가 팔아야만 과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는 반복적으로 팔아, 일시적으로 팔아. 어쩌다가 팔잖아요, 대주주는.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해도 된다라는 뜻인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 이것도 외울 수 있을 것이고, 외워야 돼요.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별표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정신고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반드시. 부가세라 하면 개인은 예정신고 의무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소득세는 양도세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신고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신고불성실 가산세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정신고 이제 산출세액인데요. 예정신고는 그냥 확정신고 시 내야 될 금을 그냥 예정신고 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표에다가 누진 세율 곱하는 것이, 과표에다가 세율 곱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다만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있겠다. 이런 경우란 게 뭐냐면 자, 이거 하나 써두세요. 1월 1일 12월 30일에서 자, 내가 이제 이 시점에 1그룹 자산 양도했고 과표 4천이래. 그러면 이제 요거 과표 4천에 이제 누진 세율해서 산출세액이 이제 임의의 숫자예요. 그냥 임의의 숫자다. 1,000만 원 나온다 가정해 볼게요.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거 이제 예정신고 할 것이고. 다시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1그룹 자산을 팔았고 그놈의 과표는 5천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누진 세율로 산출세액 구했더니 뭐 1,500이 나왔다. 임의로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자, 근데 우리 세법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예정신고할 때는 이렇게 건별로 신고해도 된다. 예정신고할 때는 건별로 신고해도 된다. 이 컨셉이에요. 예정신고할 때는. 근데 다만 최종적인 세부담만큼은 다 누진 세율이죠. 누진 세율이면 어떻게? 합쳐서 해야 되겠지. 합쳐서. 따라서 세법은 이렇게 누진 세율로 과세가 되는 자산을
건별로 예정 신고했을 때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음 연도 5월 말에 합쳐서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과표는 누진세율로 적용되는 거 4천이랑 5천 합친 얼마? 9천으로 해야 되겠고, 이 9천의 누진세율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산출세액은 뭐 임의의 숫자예요. 만약에 한 3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미 3천만 원을 다 내야 돼? 그렇지는 않겠죠. 이미 얼마 냈다? 2,500원 냈겠지. 그래서 이제 기납부세액의 관점으로 2,500을 빼서 500만 원만큼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예정 신고를 2번 하고도 다시 확정 신고를 또 다시 한번 하면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도 가능하냐면 선택이에요. 위의 방식으로 하든 아래 방식으로 하든 요 시점에 신고할 때 과표를 어차피 나의 최종 세부담은 4천, 5천, 누진 거 다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때 처음부터 5천에다가 앞에 4천을 합쳐가지고 9천으로 이제 과표를 계산하고 여기에 누진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여기에서 나온 3천이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3천이 나오고 다시 여기에다가 이제 기납부세액이 얼마가 있었냐면 1,000만 있었으니까 1,000만 원 빼면 얼마 내면 돼요? 2천만 원 내면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 신고는 건별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내가 건별로 양도한 것에 누진 세율이 있는 것들은 다시 합쳐서 확정 신고를 해야 될 것이고 이렇게 별도로 확정 신고하는 게 귀찮으면 아예 예정 신고할 때 처음부터 합쳐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신고하면 나중에는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왜? 나는 총 얼마 세금 내야 돼? 3천원 세금 내야 될 건데 이때 1,000 내고 이때 2천 냈잖아요. 합쳐서 3천 낸 것이죠. 위의 경우라면 1,000 내고 1,500 내고 다시 500 내서 3천 낸 거잖아요. 위에로 하면 번거롭고 밑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써본 노트에는 산출세액 계산할 때 뭐 누진세율 자산을 둘 이상 해서 합쳐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 라는 산식 나있는데 1차 시험은 그러한 계산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개념, 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건별로 신고해도 되고 합쳐서 신고해도 되고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여기 전자신고세액 문제. 우리 이제 예정 신고할 때 전자신고 해주면 2만 원만큼 공제를 해줘요. 근데 이러한 전자신고세액 공제는 예정 신고 시에만 내지 확정 신고 시에는 안 되는 것이다. 이해되시겠죠? 2만 원은 예정 신고 시에만 되지 확정 신고 시에는 안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서브노트 157쪽으로 가세요. 서브노트 157쪽. 우리 옛날에 이제 안 배우고 넘어왔던 파트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매매업자 있죠.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을 팔면 양도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에요? 사업소득이죠. 그런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었다면 양도소득이니까 뭘 해야 돼?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납부라는 제도가 없으면 미리 안 내겠죠. 그럼 아무래도 일반 개인은 바로 내는데 부동산 매매업자라는 이유로 뒤에 내는 건 형평성이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관청은 야 미안하지만 부동산 매매업자 너는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지만 일반 개인이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하는 세금만큼 부동산 매매업자도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를 미리 해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면 부동산 매매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처분한 경우, 자 주의할 건 꼭 토지 건물에 한정해요. 다른 자산은 아니야. 부동산에 한정해요. 부동산에 한정. 우리 이제 개인은 부동산 말고도 뭐 주식을 팔든 뭐를 팔든 뭐 부동산에 가는 권리를 팔든 다 예정 신고를 해야 되지만 부동산 매매업자는 토지 건물에 한정해요. 참고로 이제 요 내용도 중요해요. 시험에 말 문제로 잘 나와. 그래서 토지 건물에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우리 이제 부동산은 1그룹이니까 1그룹은 양도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인 거 아시겠죠? 이내에
납세이제 관할세 무상에게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되고 이때 토지 등의 매매 차익이 없거나 매매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한다. 우리 이제 평소에 있었던 문제 뭐 각사소득이 없어도 법인세 신고해야 되고 종합소득이 없어도 신고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있었죠. 똑같은 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서브노트 158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산식이 나오는데 그때 이 요놈의 이제 부동산 매매업자의 신고 예정신고 납부세액의 계산은 양도세 방식하고로 계산하는 거야. 사업소득임에도 무슨 방식으로? 양도세 계산 방식으로 하는데 뭐 1차 시험에 세액을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냥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기본 공제는 없어요. 우리 이제 양도소득일 때는 기본공제 250만 원 빼주는 개념이 있지만 부동산 매매업자의 사업소득 예정신고 납부일 때는 250을 빼주는 제도는 없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이제는 다시 양도세로 돌아오시고 196조 돌아와서 이제 확정신고. 자 확정신고는 이제 항상 5월 말까지 하는 것이고 그때 과표가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해야 된다는 건 뭐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문장이에요. 동그라미 2번.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은 꼭 뭐를 하래? 예정신고를 하라 했죠. 예정신고. 물론 이제 3그룹 파생상품이나 외국 주식은 예정신고 할 필요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3급 예정신고 할 필요 없는 놈은 확정신고로 가면 돼요. 하지만 예정신고 의무가 부여된 것은 반드시 뭘 해야 돼? 예정신고를 해야 되고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정신고로 세금 다 냈으니까 확정신고를 또 할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예정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A부터 D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A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A 하나만. 그리고 그 A는 이미 앞에 설명드렸다. 여기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사례. 내가 요 놈도 예정신고하고 요 놈도 예정신고했지만 예정신고했음에도 다시 어떻게 확정신고를 또 해야 되죠. 이유는 누진세율이고 누진세율을 합쳐서 과세해야 되니까 합쳐서 과세하지 않은 경우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말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번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소득과 합산하여 예정신고하지 않고 건별로 예정신고한 거예요. 건별로 예정신고한 경우만큼은 합산하여 다시 예정신고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렇게 예정신고했음에도 다시 확정신고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예정신고할 때 합산하여 예정신고할 수도 있게끔 하고 있는 것이다. 됐어요?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납부. 항상 우리 신고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다? 신고 기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확정 신고 납부 기한도 5월 말이고 그때 그 5월 말에 신고 납부할 금액이 1,000만 넘어가면 분납도 동일하게 가능하시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가산세, 납부 가산세 물려요. 뭐 상식. 그 다음 이 밑에 있는 가산세는 요거는 뭐 만들어진 지 꽤 되었지만 아직 한 번도 출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는 이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항상 개정되고 한 4년, 5년까지는 보험 참여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제는 그 시점을 넘겼어. 안 나올 것 같아요. 뭐 2차 할 때나 제가 설명할 그런 내용이다. 양도세는 다른 것도 할 거 많으니까 요 가산세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얘도 넘어가시고 요 가산세도 넘어가시고 생략.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양도세에 대한 설명은 마무리했고 이제는 이제 예외적인 거 살짝 소개할게요. 이제는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자 뭔지 설명해 볼게요. 앞으로 오시면 요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제가 외우라는 것만 외우세요. 자 기본 개념 잠깐 소개를 할 건데 옛날에는 우리 양도소득은요 국내 양도소득과 국외 양도소득을 100% 분리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동산을 팔았는데 국내 부동산 팔면 국내 1그룹, 외국 부동산 팔면 국외 1그룹,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식 팔면 국내 2그룹, 외국 주식 팔면 국외 2그룹, 파생상품 국내 거 팔면 국내 1그룹, 국내 3그룹, 외국 파생시장품 상품 시장에 있는 거 팔면 국외 3그룹 이런 식으로 모든 게 국내와 국외를 다른 그룹으로 봤어요. 다른 그룹으로. 하지만 현재는 좀 컨셉이 바뀌었다. 현재는 컨셉이 국외는 부동산 1그룹만 남아있지 국외 2그룹, 국외 3그룹, 국외 4그룹은 없어요. 왜 이렇게 이제 없어지게 됐냐면
옛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갑이라는 개인이 국내 주식에서는 팔아가지고 10억의 이익을 봤는데 국외 주식에서는 팔아가지고 10억의 손실을 본 거예요. 그럼 10억 벌고 10억 손실 봤으니까 실제로 본 게 있어 없어? 없죠. 하지만 걔 세금 내야 돼요. 왜냐? 국내 2그룹, 국외 2그룹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있잖아요. 우리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결손금이 있으면 동일 그룹 내에서만 뺄 수 있고 타 그룹에서는 못 뺀다며. 그래서 옛날은 국외 주식을 국외 2그룹 분류하다 보니까 국외 2그룹에서만 뺄 수 있지 국외 2그룹의 결손금을 국내 2그룹에서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실제로 이익은 없음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외 2, 3, 4그룹들은 전부 다 국내 2, 3, 4그룹에 합쳐버린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지만 여전히 국외 1그룹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총 양도소득은 몇 개 그룹이 존재하는 게요? 5개 그룹. 국내 4개 그룹, 국외 1개 그룹, 총 5개 그룹이니까 기본공제의 최대치는 250만 원 곱하기 5개 그룹 해서 1250만 원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요 개념이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 중요한 거.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외 양도소득은 거주자만 세금을 내고 비거주는 안 내겠죠. 우리 너무 잘 알다시피 거주자라면 국내 플러스 국외고 거주자라면 국내 플러스 국외고 비거주자라면 국내 소득만 세금 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 우리나라 거주자라면 국외 1그룹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법은 그렇지 않고요.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정한다. 요거 중요해요. 모든 거주자가 국외 1그룹에 대한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모든 거주자가 아니라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정해서만 그런 것이다. 아시겠죠? 요거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국외 1그룹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가액의 적용순인데 얘는 좀 중요성이 떨어져요. 소개만 할게요. 중요한 건 아니다. 항상 우리 이제 양도가액, 취득가액은 실제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시가를 하고 시가도 확인되지 않으면 상징세법의 보충제 평가 방법으로 한다. 참고. 그 다음에 이제 과표 계산할 때 이제 주의할 건데 우리 이제 국내와 다르게 국외는요 필요경비 계산 문제라는 게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 필요경비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기준시가의 몇 프로잖아요. 기준시가의 몇 프로인데 기준시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야. 외국에는 기준시가라는 제도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국외 1그룹은 국외 양도소득은 기준시가가 없다. 계산공제 없다는 거 첫 번째 기억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장기보유공제도 없고 중과세율도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장기보유공제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진 취지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너네 이제가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많이 깎아줄 테니까 사고 팔고 하지 말고 좀 오랫동안 보유해줘가 장기보유공제 취지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은 외국 부동산은 투기해도 된다는 거야. 국내 부동산만 투기를 막고 외국 부동산 투기에 돈 벌어 오라는 뜻이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 부동산은 장기 보유했다고 혜택 주지 않는 것이고 단기 보유했다고 제재 없는 거예요. 개념 이해되시겠죠? 그다음 미등기의 경우에도 기본공제가 된다. 우리 이제 미등기 하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제재가 70%로 중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공제 안 되고 기본공제 안 되잖아요. 근데 미등기에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예요. 국외 부동산은. 왜? 미등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투기하기 위하고 탈세하기 위한 거잖아요. 외국에서 하기 위한 건데 국내에서 그런 짓을 했다? 나쁜 놈이지만 외국에서 그런 짓을 했다? 돈 벌어온 훌륭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 했다고 할지라도 기본공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고 미등기를 했다고 할지라도 중과세율 아니고 그냥 누진세율인 거예요. 아시겠죠? 장기 보유해도 혜택 없고 단기 보유해도 제재 없고 미등기에도 제재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면 달러로 거래를 하겠죠. 그럼 그 달러를 우리는 원화로 환산해야 될 건데 언제 환율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때 환율은 수령한 날의 환율, 지출한 날의 환율.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22년에 사가지고 23년에 팔았대.
22년에 사서 23년에 팔았으면 취득가액은 언제 환율? 22년 환율을 쓰고 양도가액은 언제 환율? 23년의 환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환율을 같은 환율을 쓰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 지출한 날, 실제 수령한 날의 환율을 쓰는 것이다. 그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뭐 갈로 5번은 뭐 읽어보고 넘어가시고 별로 안 중요하고, 갈로 6번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었죠. 기본적으로 이제 국외 소득과 국내 소득의 계산은 유사하게 해요.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기준시가 없다는 거, 그리고 장기보유공제 없다는 거, 뭐 차이점이 있다. 요 두 가지 정도 기억할게요. 요 두 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뭐 국외 양도소득은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뭐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고요. 뭐 몇 년에 한 번꼴로 어쩌다가 이제 출제가 되는 국외 소득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요거 국외 전출세인데, 요거는 만들어진 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아직 한 번도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풀로 다 설명을 드렸지만 올해부터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걸로 봐서 첫 페이지만 설명드리고 그거만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실게요. 자, 어떤 컨셉이냐면 어떤 사람이요, 국내에서 부동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주식도 최대 주주, 대주주여서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 부동산 팔고 국내에서 주식 팔면 국내에서 양도세를 내야 되고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자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짱을 굴릴 수 있냐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거야. 미국으로 이민 간 상태에서 이제 국내에 있는 부동산 팔고 국내에 있는 주식을 파는 거예요. 일단 여기 상황 이해하시겠죠? 그랬을 때 선생님, 아무리 이민 가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팔더라도 비거주자의 국내 소득은 과세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거주자로서 팔든 미국에 이민 가서 비거주자로서 팔든 전부 다 국내 소득이니까 한국 세무서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소득세법 규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소득세법보다 항상 더 우선되는 게 뭐냐? 국가 간의 조세 조약이에요. 국가 간의 조세 조약. 근데 우리나라가 맺은 외국과의 조세 조약을 보면 대부분 어떻게 돼 있냐면 비거주자가 외국 놈이 한국에서 부동산 팔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과세하도록 조세 조약이 돼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비거주자 외국 놈이 한국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에서 과세 못하도록 조세 조약을 맺은 게 대부분의 경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한국에서 주식 팔면 세금 왕창 내니까 이민을 가. 이민을 간 상태에서 국내 주식을 팔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고 미국에 이민 갔으면 미국에서만 세금 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 피가 가능해지니까 정부는 이것 좀 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너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이민 가는 시점에 그 이민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 시가에 처분한 것처럼 보아 이민 갈 때 바로 세금 내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국외 전출세예요. 국외 전출, 외국으로 이민 갈 때 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내야 되는 세금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러한 국외 전출세를 누가 내야 될 거냐? 납세 의무자 하나만 좀 기억을 꼭 해둘게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 그래서 그 요건이 뭐냐면 동그라미 1번. 출국일 10년 전부터 국내 주소나 거설둔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이어가지고 뭐하고 유사해요? 좀 전에 국외 양도소득 있죠. 국외 양도소득도 거주자라고 무조건 세금 내는 건 아니고 거주자 중에서도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물론 이제 10년 전부터라는 개념은 이제 없지만 똑같이 이제 5년 이상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정한다는 거. 국외 소득이든 국외 양도소득이든 국외 전주세든 그거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출국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 기준으로 대주주에 해당할 것. 기본적으로 우리 어제 공부했다시피 어떤 주식의 대주주냐 소액주주냐는 처분한 날 기준이에요, 전기말 기준이에요. 전기말 기준. 그래서 여기 전기말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그냥 대주주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에서 5년 이상 머물렀던 거주자가 대주주인 상태에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면, 그래서 여기 다시 올라와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출국 당시 소유하는 과세대상 국내 주식의 평가이익이니까 그 시점의 시가,
내가 이 주식을 10억에 샀는데 지금 현재 100억이더라. 아직 처분하지 않았지만 시가가 100억이면 100억에 처분한 것처럼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억 빼기 취득가액 10억에서 얼마? 90억. 그래서 그 평가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는 요 문장 정도 기억할게요. 뭐 뒤에 있는 세부적인 내용들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 수업을 전부 다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남은 거 있죠? 상속세하고 증여세 마저 더 해야 되고 그거는 우리 이제 다음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 날 하기로 했는데 학원에서 공지했죠. 그래서 이제는 상증세 하나 남았어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오후에 뵙도록 그렇게 할게요.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